되게 SOS를 요청한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25살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키스트에서 뭐 무슨 이상한 자동차, 수소로 가는 자동차를 막 연구를 하고 있었고, 서울대에서 이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컨설팅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어머니가 돈을 벌려고 강의를 하지 말고 의미 있게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1학년에 7명, 6명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10명 넘게 데리고 가서 캠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가르칠까 너무 고민을 했었죠. 시골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례할지 모르지만 그 시골 학생이 혹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 힘든, 아니면 지금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봤더니 그곳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그래서 혹시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사회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오르고, 또 그 정말 그 평균이 너무 떨어지는 학교에서 우리 세계 창의력 경진대회 이번에 테네시에서 했거든요. 미국에서 50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2등을 우리 친구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뭐 다큐멘터리 보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그럼 이런 교육을 하고, 이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왜 서 있고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 혹시 이 김화병을 아시나요? 폴란드라는 나라 혹시 아세요? 폴란드? 네. 그 독일하고 그 러시아 옆에 맨날 서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 시작한 폴란드가 없어져요. 독일이 치든 러시아가 치든 항상 제일 불쌍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에서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지금 저게 폴란드 기마병인데요. 저 기마병이 무패 기마병이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주 그 부잣집, 귀족 아들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힘이 센 맏아들, 아니면 제일 훌륭한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가장 좋은 가문에 자기 가문을 물려받은 아들을 보냈으니 말도 좋았겠고 창도 좋았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어요. 전 세계를. 그러다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게 독일군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멋있게 말을 타고 갔는데 이쪽에선 탱크를 가져와요. 탱크를. 근데 그때 이 기마병은 탱크가 뭔지 몰랐어요. 그 탱크는 좀 잘 굴러가지도 않았고 대포도 잘 못 쐈겠죠. 초창기 탱크니까. 하지만 전멸을 당했고, 그 장군이 딱 가서 창으로 사로잡혔는데 탱크를 쾅 찍으니까 창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서 끄덕끄덕거리면서 잡혀갔거든요. 역사학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폴란드 기마병은 전멸을 당했었고, 이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고방식이 80년 낙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고의 군대, 최고의 자본력, 하지만 사고방식이 낙후가 됐다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적응을 못한다면 뭐든 어떤 걸 가져오든 힘들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자 보세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든 돌을 갈았죠. 막 갈고 있어요.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서 봤더니 돌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뭐 수프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청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돌을 간다고 답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내가 무슨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 시대의 특성을 모른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이 좋아봐야 의미가 있을까요? 저 폴란드 기마병은 똑같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모른다면 뭘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한 강의인데, 우리가 솔직히 낙후된 사고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면 아이가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배웠는데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면 정보화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만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확하게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죠. 알고어라는 부통령이 있나봐요. 그 밑에 있는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죠.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만 잘 알려드려도 오늘의 강의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얻어 가시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연대 대학원에서 가르쳤을 때 하이 컨셉, 하이 터치에 대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딱 보면 맞네, 지금 하이 터치, 하이 컨셉 시대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시면 융합 교육 하죠. 하이 컨셉은 융합이에요. 어떤 건지 일단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 터치는 뭐냐? 이게 재밌어요. 저희가 책으로 본 거라 미국은 잘 모르지만 의사들이 요새 되게 좀 힘들게 됐대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람을 진단하는 게 어렵지 다 진단한 거 가지고 치료하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막 찍고 그걸 막 분석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죠, 병을.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다 그렇게 한다면 디지털 인도로 보내요. 그 인도 의사들이 시간당 1,500원, 2,000원의 인도 의사들이 막 해서 갖다 줘요. 그걸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 안 하고 다시 미국 의사가 도전해도 인도 의사는 밥만 먹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여기는 7시, 8시 퇴근인데 뭐 게임이 되겠어요. 훨씬 잘하는 거죠. 그럼 그 잡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이터치는 뭐냐면 사람하고 만나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 그럼 간호사를 한번 볼게요. 앞에서 간호사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뭐 이런 거를 인도에서 아웃소싱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인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주사 놓고 다시 가면 비용이 더 들죠. 이런 게 하이터치예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 개념들이죠. 우리 부모님이랑. 미래.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2013년이고요.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1998년? 저 대학교 갔을 때인데 그때 교수님이 레포트를 이메일로 쓰라고 그랬는데 저 이메일 뭔지 몰라서 못 냈어요. 시골 출신. 사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큰 기업들이 그 사이에 생겼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15년 후에 세상에 나올 거거든요. 1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교육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걸 창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배열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읽고 쓰고 세마는 지금 국영수 뭐 이런 저희는 이제 한국인도 국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1980년, 1800년도 때 그 산업혁명 때 매뉴얼에 맞춰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책상줄만 삐뚤어져도 혼나고 수업 시간에 웃어도 혼나죠. 사실 그 공장에서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와서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르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보시면 이 두 개가 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그 정보화 시대하고 하이 컨셉 시대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게 원래 이제 다른 데 한 3주 정도 강의하는데 딱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MP3 아시나요? MP3? 아시죠? 그 MP3를 옛날에 처음엔 어떻게 샀었냐면 처음에는 4메가짜리가 나왔고 16메가짜리가 나왔어요. 16메가짜리 MP3라는 거는 노래 한 곡에 4메가일 때 몇 곡 들어가는 거죠? 4곡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땠죠? 4곡은 계속 듣다 보면 질리니까 조금 더 용량이 큰 것들을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막 126메가 뭐 옛날에 1기가 하고 막 깜짝 어떻게 조그마한 1기가가 막 되지 막 이랬었잖아요. 막 200곡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 10기가 20기가 2,000곡 3,000곡이 들어가는 거죠. 2,000곡이 한 곡에 5분이면 10,000분이거든요. 다 듣지도 못해요. 근데 바보들은 10기가에서 50기가를 또 만들어요. 노래 넣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정보, 몇 기가가 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물건을 샀을 때 정보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뭘 보고 판단하죠? 이제 이쁜 거 사죠. 옷도 옛날에 빨아서 쪼그라들었을 때는 찢긴 거 샀지만 쪼그라들지 않으면 이쁜 거 사죠. 그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국영수를 잘해서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자꾸 튼튼하고 찔긴 거, 뭐 그런 것들, 값싼 것들을 볼 때 그걸 보죠. 중국에서 만드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거 되게 잘하면 앞으로 중국 애들하고 인도 애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중국 애들, 인도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 인권이 없어요. 시간당 1,500원. 1분, 2분. 열심히 일해서 밥도 못 사. 우리 아이를 거기로 보낼 건가? 그렇죠? 한번 광고를 보세요. 애니콜이라는 거는 옛날에 정보화 시대 때 만들어진 삼성의 핸드폰 브랜드였어요. 애니콜 기억하시죠? 글로벌 탑. 어떻게 되죠 지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보세요. 이게 애니콜의 광고였어요. 첫 번째 보시면 자, 130만 화소. 정보죠? 옛날에 이렇게 뭐 130만 화소였으면 더 예쁘게 보였나봐요. 이 친구들은 옛날에 핸드폰 액정을 열면 녹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90년도 넘어서 태어난, 2000년도 넘어서 태어난 친구들이 노래가 뭐 16화음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약간의 성능이 올라갈 때마다 사람이 느낌이 확 달라졌을 땐 정보화 시대예요. 그래서 광고가 이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성능을 넘어서고 사람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광고가 이렇게 되죠. 이게 핸드폰 선전이잖아요. 소리가 나면 좋은데 나는 얼마나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당신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드립니다. 자, 이거를 수학을 잘해서 저걸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될까요? 이 점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서 이 능력을 길러야 될까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기러기 막 그 어머님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러기 어머님들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뭘 할까요? 중국 애들하고 또 다퉈야 되죠. 제가 고향이 시골 출신인데 시골 출신 애가 서울대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시 공부예요. 바보 같은 분들이죠. 왜냐? 서울대 안 가도 고시 공부할 수 있는데 애들은 문화가 없고 뭔가 보고 뭔가를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고스트 라이더라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좋은 책에 몰래 대필해주는 작가가 고스트 라이더고, 두 번째는 어떤 회장님들이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해서 머리를 써주는 게 고스트 라이더 그거였는데 전주의 두 번째 고스트 라이더였고, 그걸 해주면서 그 재벌집 아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커졌는데 재벌집 아들한테는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치죠. 그건 노예들이나 배울 것들입니다. 그건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노예 교육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쏟아부어서 노예를 만들고. 불쌍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여기 오신 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하셔가지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딱 두 슬라이드만, 왜냐면 교수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딱 두 장 슬라이드로 얘기해 줄게요. 자, 소비를 넘어서 소유를 갈망한다는 건 뭐냐면, 소비는 그거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그렇죠? 물 막 필요한 거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샀는데 이제는 모든 기능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쁜 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쁜 거. 지금 여기 옷 중에 즐겨서 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난 잘 어울려서 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중요한 거죠.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를 보시면 아웃소싱의 세계화. 자, 지금 옛날에 어디 항구가 되게 큰 항구가 있었나 봐요. 무슨 캘리포니아 쪽에. 그쪽에 옛날에 몇천 명이 짐을 들고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 물건 드는 사람 거의 없고 컴퓨터로 누르기만 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발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무직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통신이 되면서부터 똑같은 일을 아주 힘든 나라 아이들이 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옛날에 공부했을 때 6개국 애들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미국 애들도 왔었고, 독일이 화학공학이 유명해서요. 독일 애들, 러시아, 프랑스 뭐 어쩌고저쩌고 왔는데 어떤 애가 되게 헐레벌떡하게 온 거예요. 걔는 나이지리아였어요. 나이지리아.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옆에서 같이 방을 썼거든요. 막내고 사람들이 자꾸 나이지리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유럽도 흑인 싫어하나 봐요. 가가지고 했는데 걔가 자꾸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도 얼마나 1등을 하냐면,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저희는 막 열심히 공부해서 120점, 130점 맞는데 걔는 198점, 2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당황했던 게 100점은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교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얘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만이 다음 걸 공부하기 때문에 항상 100점 만점이 아니고 200점까지 올려놓은 거는 잘하는 애가 180점, 175점 맞게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자꾸 190 몇 점 나오면 시험 좀 어렵게 내죠. 그럼 저희는 죽어라고 하고 얘는 사실 185점이면 저희 이제 100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렵게 내면 저희 50점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야, 우리 네 인생에 내가 우리 유럽 한 번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할 거냐. 놀자. 왜 안 노니?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 세계 교과서 똑같아요. 전 세계 교과서 똑같아요. 그리고 나 여기 올 때 부족해서 돈을 걷어서 줬는데 나 사실 내가 안 왔으면 어떤 애 안 굶어 죽어. 그리고 나 여기 보내려고 내 6째 동생, 7째 동생인가 하여튼 그 애들은 아침에 와서 일하고 형 공부하는데 팔다리 쑤시다고 하면서 얘 하나 공부 밀어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못 놀겠다 이거예요. 너나 놀으래요. 비극적이었죠. 저희는 계속 이제 40점, 30점 뭐 이랬어요. 저희 공부 잘한다고 뽑혀서 갔는데 그 애들하고 경쟁인 거지. 몇 점 맞는 거? 걔네들 더 잘해요. 왜냐? 평균 점수는 낮죠. 그 애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잘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굶으면서 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잘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칭화대 애들이 미친듯이 하거든요. 하버드 애들이 똑같이 책 보고 시험 문제 내면 이길 것 같아요. 칭화대 애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이건 당연하죠. 요새 검색하면 법조 다 나와요. 요새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변호사 예고 공약이 법무사에 뺏어오겠다는 게 변호사 회장이 그거 했었어요. 변호사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의사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젠 화이트 칼라 차례죠. 그래서 보니까 진화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숭이에서부터 예술가까지. 예술가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예술가가 그렇다고 돈 맨날 붓는데 어떤 예술가가 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뇌는 좌뇌 우뇌로 이렇게 나눠지진 않았어요. 근데 좌뇌 우뇌로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죠. 보시면 이쪽은 뭘까요? 좌뇌죠. 좌뇌는 어떤 애들이죠? 지금 어머니들이 조금 바라는 애들이죠. 밥만 먹고 계속 공부만 하고, 그렇죠? 로봇처럼 공부하는 애들. 보면 딱 도서관 가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뇌를 볼까요? 좌뇌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논리, 연산, 언어, 분석 능력. 어째 컴퓨터가 점점 도전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 하나죠. 자, 컴퓨터가 도전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삽으로 땅을 파다가 포크레인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삽질 제일 잘하는 애들이 마지막으로 포크레인으로 가겠죠. 못하는 애들은 바로 포크레인 돌고. 지금 이쪽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우뇌 볼까요? 우뇌는 이런 것들이죠. 화면이 너무 어둡네. 그 감성 표현, 문맥, 큰 그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건 컴퓨터가 다 하는데 전 컴퓨터가 못하죠. 하지만 좌뇌에 대해서 좌뇌가 약한 애들 보고 맨날 이제 뭐 감성적인 애들 보면 저기 놀고만 있죠. 저것도 답은 아니죠. 그럼 답은 어디 있을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적어먹는데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하이컨셉 시대 이게 뭐냐 이 시대가 도대체 난 모르겠다 죽어도 아니 무슨 하이컨셉 시대 나 느껴지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 고향이 전라북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을 갈 때 보면 논밭이 막 있어요. 그럼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농경시대가 근데 보이는 게 인식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화공과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공장장이 있어요. 가죠. 제가 이게 어려 보여도 34살이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공장에 일하는 친구들 봐서 공장장 연구소 되면 빨리빨리 가니까요. 보면 산업화 시대에 막 기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 이렇게 오면 뭘 막 컴퓨터로 뭘 치고 있는 걸 보면 뭐 정보화 시대 같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보니까 더 이상 물건을 선택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어떤 저장 용량이 얼마나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이쁘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이 컨셉 시대로 온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거 하나만 아셔도 뭐 한 학기 수업 듣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거 설명을 되게 오래 막 별의별 그래프를 다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되더라고요. 자, 옛날에 수렵 생활하고 제일 처음에 채집, 그 다음에 뭐 사냥, 뭐 이런 거 했었죠, 옛날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뭔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냥꾼 딱 보면 덩치 딱 좋고 어깨 벌어주고 막 열심히 뛰죠. 그리고 이게 사슴 딱 잡고. 그렇죠? 그럼 나무 올라간 애들도 날렵하고. 지금 아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마 거기서 아주 따돌림도 하고 아주 능력 없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오겠죠. 그럼 거기서 좀 떨어진 애들은 뭐 할까요? 사냥 나가봐야 집만 되니까. 다 먹고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땅에 묻었겠죠. 그럼 오늘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다고 막 얘기해. 아, 싹 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청소나 잘하라고 하겠죠. 그러다가 봤더니 하루에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칼로리가 1000칼로리인데 농사로 하는 게 5만 칼로리가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가장 마지막에 사냥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돈 많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 그런 분들의 자녀분은 계속 국영수만 시키는 거예요. 다 마지막으로 가는 마지막 50배가 가치가 옮겨가는 가치가 식스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와 그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고 이거는 뭐 대학원, 대학교만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직종들이 중요해질 거냐. 제가 왜 저기 테드 삼성에서 강의했을 때는 왜 애들 보고 그냥 시험 못 봐도 되고 주입식 공부하지 말고 뭔가 너희가 주제를 찾아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보면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이게 생산, 조비가 안 보이는 게 관리거든요. 자, 산업화 시대에는 이런 걸 했었고 정보화 시대에는 관리, 연구, 디자인이고 하이 컨셉은 디자인, 기획, 경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죠. 마치 저건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한 애들만 배울 수 있는 특권에 있는 영역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아이들에게 일찍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런 것들을 빨리 배운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해내요. 사실은 뭔가 해내는 저 세 개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히 설명해주면 세계 최고의 디자인 1위가 런던 지하철 노선도예요. 지하철 노선도 없었으면 지하철 못 탔대요. 너무 복잡하게 지도로 막 그려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는 거죠.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배우질 않아요. 이쁘게 만드는 건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그래서 다 반가운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앉아서 국영수만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삼성에서 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뒤에 보시면 저희가 그 내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시골에서 하는 저희 교육을 부른 거예요. 또 이건희 퀴즈라고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60명 뽑아가지고 삼성에서 최고 인재로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20명인데 이건 비밀인데 사실 2명은 무조건 프리패스한 2명도 있었어요. 손장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성적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계속 보여드리면 자, 이 세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두워서 반기문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저기 빌 게이츠죠.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요? 어떤 과목을 더 잘하면 저렇게 되죠? 없어요. 그럼 하나 또 다른 거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 인성, 경제,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 아래 걸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에게. 아래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저희가 그래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게 수학이고 수학이 아닌지를 먼저 판별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성분이에요. 그것도 아이 어머니죠. 그 기준을 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모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 중에 몇 분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모델링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식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답을 가지고 다시 그 모델을 완성을 시키는 거. 이게 수학 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만 열심히 하고 있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앞으로 미래 애들이 뭔가 할 때는 더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았는데 지금은 왜 안 뽑혀요? 지금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 실력을 바로 보고 뽑아내요. 그 정도가 돼 있어요. 알잖아요. 질문 서너 개만 해도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저희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는 친구들도 다 지금 놀고 있어요. 대학도 안 나온 친구가 다 좋은 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참 교육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르쳐 봤어요. 계속.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책만 봐도 책을 열심히 보고 뭐 경제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쳤는데 그거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하는데 이거를 익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지로 가지만 지에서 행동으로 갈 때 더 깊은 골짜기가 있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그걸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뭘까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한 거죠. 왜 연구를 했냐면 시골 애들 가르치려고. 그래서 막 전문가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이에 또 하나가 있었던 거죠. 비밀. 그게 바로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뭔가를 그걸 내 인생을 보고 해야겠어요. 어떤 사람은 밤을 낮처럼 밝히겠대요. 에디슨. 모든 큰 컴퓨터를 책상 위에 놓겠대요. 빌 게이츠. 뭐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융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은 좀 안 좋게 되더라도 어디다 올려놓죠. 그런 것들이 사고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이 사고력은 뇌에 어디에 있을까가 궁금한 거죠. 좌뇌에 있을까? 좌뇌에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못하지? 우뇌에 있을까? 얘는 맨날 막 엉뚱한 행동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찾게 된 게 뇌량을 알게 된 거예요. 뇌량.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발전시켜야 돼요. 뇌량을. 뇌량이 뭐냐면 혹시 미엘린이라고 아세요? 뇌를 여러분 회백질이라고 옛날에 배운 게 있을 거예요. 하얀 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때 내가 봤던 신호하고 의미하고 또 내가 했던 행동 패턴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파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택시기사 시험 엄청 막 힘들게 봐서 가고 GPS 없이도 다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택시기사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택시기사 활동을 했을 때는 위치에 관련된 공간 지각 능력의 어느 부분이 되게 두껍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회백질이 쌓여서 미엘린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호스가 넓어지면 물이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관뒀더니 다시 쪼그라든 거예요. 다시 공부해, 다시 했더니 커지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머리 나빠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증명해내면 노벨상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뇌 우뇌가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름다운 걸 만든 거지. 멋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멋있지만 그렇다고 기능이 뭐 전화가 안 되고 이러진 않고 또 수많은 기능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뇌량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뇌량을 두껍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되냐? 그게 이제 숙제가 된 거예요. 뇌량은 제가 주장하는 건데 최근 논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할 수 없어가지고 최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뇌량이 사고력인데 저희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공부를 하게 됐을까? 공부를 하는 거 왜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왜 할까? 왜 하죠? 수학 문제 잘 풀려고 하나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비즈니스 뭐 다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복지가 되고 가능성을 해결하면 실현시키면 기업가 정신이 되는 거죠.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시험 문제에서 종이에 뭐 이렇게 막 몇 문제 더 맞고 막 덜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문제를 가져와서 풀게 한 거죠. 사실 애들이 공부가 끝나면 진짜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지능들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은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질문을 해요. 아빠 이거 뭐예요? 해서 아빠가 대답해주면 검색한 다음에 아까 틀렸어요. 항상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부모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옛날엔 정부가 부모님한테 다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애들이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뭘 하게 됐냐면 그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공무원들 연수 때 애들이 가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 뭐 저희 같은 사람 못해요 하는데 초등학생이 와서 다 풀어버리고 그런 걸 정규 교과과정에 넣어버린 거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자꾸 풀게 한 거고 이따 아이들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공감을 했고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런 강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실행을 한 건 알려준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자기 자식에게도 돌아가 쓸 수 있으니까 막 이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애들이 저처럼 지루하게 하지 않고 짧게 한 5분 안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이런 걸 보여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삼성에서 어떤 애들을 뽑을 거냐 미래 인재를. 이게 삼성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한 거죠. 얘네 맨날 벤치마킹하고 얘는 자기가 안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거 가져오니까. 봤더니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통합적이라는 건 어디라고 그랬죠? 좌뇌일까요, 우뇌일까요, 뇌량일까요? 뇌량이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혁신을 이루어내는 사람인데 혁신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가진 창의력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에 부딪혀서 그래서 세상을 바꿔내는 게 혁신이에요. 그 전에 창의력 교육은 무슨 이상한 무슨 과학상자 만들고 무슨 음식 막 딸기 한두 개 올렸다고 막 창의력이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생각을 바로 움직여서 해내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이 빨리 변할수록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디서 막 그 맞는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어느 기업의 레전드가 막 뭔가를 갑자기 확 만들어서 올라갔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는 열심히 종처럼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인재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행력이다 이제. 자기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는 학교 안에서 문제 풀기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번에 작전은 정말 잘 세웠거든요. 저희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620개 학교에서 이런 사례들이 훌륭한 아이들을 뽑아서 데려왔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교육감도 만나보고 시장도 만나보고 미국 가서 이런 걸 잘 알려달래요. 미국 교포분들이 사실 한국보다 어떤 뒤처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답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교류를 하고 오라고 해서 국가대표처럼 온 10명의 애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왔는데 안 된 거죠. 실제 항상 그렇잖아요. 영화랑 인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막 애들이 되게 고생했는데 그 축제 무대에서 애들이 서서 강의를 했죠.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장님이 들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왜 녹화를 할까요?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드리려고 녹화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숫자는 적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컨텐츠로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달라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공부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못했던 친구가 그 기업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뽑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화살표 청년이라고 아세요? 서울 보면 버스 노선도가 되게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화살표 붙인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서울이 거의 2천만 명이 움직이는데 2천만 명이 헷갈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잘 갔죠. 제 시간에. 그래서 이 훌륭한 아이를 뽑으려고 기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가 똑똑해서 그 애는 실행을 한 거죠. 수많은 비용을 아끼고. 이런 사람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가르친 아이가 안 필요해요. 왜냐면 그 나이지리아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원래는 이제 과학고, 무슨고, 뭐 경시대회, 입상대 이런 사람들을 저보고 뽑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래
100명을 뽑아서 캠프에서 20명을 출연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절하고 그런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풀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 애들이 온 거죠. 그래서 과학부 이런 애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걔네들 이제 막 영재를 키우고 있거든요. 됐고 또 보시면 그래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설명해 드리는 게 낫겠다. 자, 지금까지 천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천재는 어디 그 좋은 집안에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탁 튀어나온 천재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이나 아니 내가 어떤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서점이 저의 지식의 총량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적은 책 중에서 적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만 자라야 되니까 자꾸 엉뚱한 판단만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좋은 대학이었어요. 좋은 대학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특징은 그걸 다 공부하기 전까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시간 낭비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엄청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교수가 있다는 건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곳에 석유가 나오는 지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검색하면 다 나오죠. 어떤 책이 좋고 뭐가 좋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선생님이 누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저도 좀 구시대요 벌써. 막 애들 가르치려고 애들 다 싫어해요.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막 답이 보인다고 막 주입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저보다 더한 꼰대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분들은 공부도 안 해요. 애들 가르치기 하루 이틀 전에 3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치는 쌤이 있대요 세상에. 하느님이 그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하신 거예요 다. 왜냐 잘못 가르친다는 건 안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아직도 그거 안 보고 엉뚱한 거 가르치고 이거 외우라 그러고 하면 애들은 선생님을 존경할수록 더 외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 누가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안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야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재는 뭐였냐. 그 다음은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공교육.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천재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우리 보면 수능, 저희는 이제 수학능력 시험 보거든요. 수능이 점점 쉬워졌다는데 문제 레벨을 알고 보니까 안 쉬워졌던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막 이거는 뭐 요렇게 뭐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거 사고를 하지 않고 암기 아니면 어떤 스킬들을 막 가르쳐 주다 보니까 시험이 쉬워진 거죠. 하지만 그런 애들이 많아졌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진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천재가 아닌 거예요. 천재라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보다 월등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차돌만큼 많으면 아니면 차돌이 다이아몬드만큼 있으면 같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 경제죠.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 아이 같은 애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사례는 에스토니아 사례예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에서 독립을 한 나라죠.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나온 공무원들이. 근데 이게 5시간인가 6시간 만에 끝났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뭐 했냐면 그 쓰레기를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올려서 오늘 우리 놀고 먹고 이런 것도 좋은데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하고 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서 쓰레기를 줍전 운동을 해서 다시 정리 끝냈습니다. 이건 신뢰소통 협업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잉여가 붙기 시작을 하죠. 빌 게이츠 정말 사업가로서 정말 대단하고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라리아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돈을 줬는데 그 윈도우 다 팔아도 안 될 만큼의 돈을 줬죠. 신뢰소통 협업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는 이제 아이들이 해주겠고요. 그런 신뢰소통 협업으로 푼 사례는 그러니까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귀한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는 한나 테일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그 여자애는 집에 엄마랑 걸어가다가 노숙자를 봤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자애인데 도망가죠. 엄마가 자꾸 그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빵도 주고 뭐도 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애가 깜짝 놀란 게, 이 노숙자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 저희가 아띠라는 이름을 지은 건, 아띠는 한국말로 오랜 친구들이고 처음 보는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숙자 문제를 자기가 알고 나서 무당벌레 재단을 만들었어요. 9살인가 10살짜리니까. 그래서 10억 정도 펀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데 갇혀가지고 나이지리아 애들과 누가 더 잘하는지 지금 뭘 하는 순간 이런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기업을 가고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 뽑겠어요? 변별력 전혀 없는 95점하고 90점하고 차이가 나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날 컨디션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걸로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 모양 있고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집단 창의성,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그래서 지금 점점 대학교 그거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거는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꾸 나이지리아 걸 시키고 있는 거죠.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종이책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아이패드로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이 비디오 안 거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싱킹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실 저희가 이런 교재를 만들었어요. 삼성, 그 다음에 SK,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하고, 그것도 글로벌 전략팀인가 뭔가 해서 지네들이 문제 푸는 방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협회 재경부에서 거기 이제 경제교육협회에서 그 산하 협회에서 돕고 해가지고 만든 교과서가 있거든요. 1억 얼마인가 주고 만들었어요. 그거를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세요. 이북으로 쏴드릴게요. 한글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랑 같지만 최고의 걸 뽑는데 저희 것들이 뽑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시골 애들 가르친 건데 문제를 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제 뽑히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좀 더 좋을 것인지, 교육이 어떻게 바뀌면 좀 더 나아질 것인지를 이 애들이 오늘 너무 사기가 좀 떨어졌으니까 막 박수 막 쳐주시고요. 이 애들이 오늘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아이들 연사를 모시고 얘기를 할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적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연사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